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최원영입니다. 오늘은 건강정보 웨비나 두 번째 시간으로 임상시험에 왜 참여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여기서는 주로 항암제일 텐데요. 항암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입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부 강의에서 이상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시험에 왜 참여해야 하는가인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임상시험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임상시험은 왜 시행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시면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를 권고를 받거나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항암제 임상시험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를 이용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크게 4가지 정도의 경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을 개발할 때입니다.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를 새로 개발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이것이 유효성과 안전성이 증명이 되면 규제기관, 미국 같은 경우는 FDA, 한국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가 있고 이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특정 암종에서 허가를 받은 약물을 같은 약을 다른 암종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을 다른 적응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이 약물의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폐암에서 쓰던 약물인데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에 쓰고 싶다. 그래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승인을 받은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을 서로 비교하고자 할 때에도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A라는 표준치료법이 있고 B라는 표준치료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 또는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에도 반드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약물이라도 용법이나 용량을 변경하여 비교하고자 할 때에도 임상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이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항암제 임상시험을 권고를 받는다고 하면 이 4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개발에서의 임상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전임상 단계라고 해서 동물이나 세포 수준에서 이 약물이 새로 개발되었을 때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1상 임상시험, 2상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1상 임상시험은 처음에 소규모로 적은 수의 환자들에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계이고 이 안전성 평가가 맞춰서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2상 임상시험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임상에서 등록을 하여서 실제로 이 약이 유효한지 항암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2상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는 3상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표준 치료와 비교해서도 더 좋은지 아니면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대규모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마 임상시험을 참여를 권고를 받았을 때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을 다른 적응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에 면역항암제 예시를 들었습니다. 면역항암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는 폐암하고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입증이 되어서 이 2가지 암종에서는 일찍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을 다른 암에서도 과연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었고, 신장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자극내막암 같은 다른 암종에서도 이 면역항암제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암종에서는 모두 임상시험이 다 긍정적인 결과로 나와서 현재로서는 면역항암제가 이런 암들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미 승인받은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을 비교하고자 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온 그림은 악성 흑색종이 예시입니다. 악성 흑색종에서 표적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것과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것 두 가지 다 표준 치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말해 1차 치료로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게 좋을지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한쪽 군은 면역 항암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군과 다른 한쪽 군은 표적 치료제 먼저 사용하고 나서 치료가 이제 내성이 생겼을 때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면역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예후에 좋은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이 최근에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일종의 이제 어떤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같은 약물이라도 용법이나 용량을 비교하고자 할 때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예시로 가지고 온 것은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임상시험입니다. 위암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2기나 3기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8번의 8주기의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인데, 이 항암제 중에 주사로 맞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나중에 장기적인 신경 부작용들을 말초신경염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슷한 항암제 유효성을 보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뒤에 4주기에 주사로 맞는 항암제를 제외하고 경구 항암제만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서 표준치료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는 위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환자분들에게 부작용은 적으면서도 비슷한 유효성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상시험은 항암치료의 근거를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표준치료라고 인정받는 대부분의 약제들이나 치료요법들은 모두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기존의 치료에 비해 더 나은 경우, 아니면 더 비슷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는 표준치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상시험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표준치료의 내용들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크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폐암의 경우에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를 치료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것이 표준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조티닙이라고 하는 약이 새로 개발되고, 이 약을 쓰는 것이 알크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고,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 크리조티닙이라는 약이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예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입증을 함으로써 표준치료가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크리조티닙이라는 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리조티닙보다 더 알크 돌연변이에 잘 듣는 알렉티닙이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이 알렉티닙을 크리조티닙과 다시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하였고, 이 임상시험 결과 도표에서 보듯이 알렉티닙을 사용한 경우에 크리조티닙보다 더 장기적인 예후가 좋다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다시 한번 표준치료가 크리조티닙에서 알렉티닙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우리가 점점 표준치료라는 것들도
새로운 약으로 더 바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임상시험 약제를 투여할 것인가, 이것도 임상시험을 참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군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신 피질 암종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렘바티닙이라고 하는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인 펜브롤리주맙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다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임상시험, 대부분의 이제 다른 임상시험들은 대조군 임상시험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기존에 알고 있는 표준치료에 비해서 더 새로운 약이 좋은지 아니면은 비슷한지, 효과가 별로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 항암제를 치료하는 군을 대개는 대조군으로 설정을 하고 새로운 약을 투여하는 군을 이제 시험군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위 배정이라고 해서 이 결정을 의료진이나 환자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배정을 함으로써 통계적인 이제 가능한 통계적인 검정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무작위 배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중 맹검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임상시험에 내가 대조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신약에 속해 있는지를 의사도 알고 환자분도 알고 둘 다 아는 경우를 이미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오픈라벨, 공개 임상시험이라고 하고, 의료진도 모르고 환자분도 어디 군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는 이중 맹검, 더블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개 이중 맹검 시험에서는 신약 대신에 플라시보, 위약이 투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를 기반으로 한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표적 항암제들에 대한 임상시험도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 표적 돌연변이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표적 돌연변이 환자분들을 효율적으로 임상시험에 등재해서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 우산형 임상시험이나 바구니형 임상시험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우산형 임상시험은 동일한 암종에서 다양한 표적 돌연변이들이 있을 때 이 돌연변이에 합당한 환자분들은 거기에 알맞는 표적 치료제를 제공받는 형태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바구니형 임상시험은 암종과 관계없이 특정한 돌연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있을 때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 돌연변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산형 임상시험이나 바구니형 임상시험은 표적 유전자 돌연변이에 기반한 임상시험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임상시험에 참여를 권고를 받았거나 고민을 하고 계실 때 내가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일상 임상시험인지 3상 임상시험인지, 그 다음에 연구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내가 참여를 하면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받는 것인지 아니면 절반의 확률로 대조군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여하실 때 분명히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임상시험 외에 표준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전에 고려하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임상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이 환자분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임상시험은 굉장히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하에서 진행이 되고요. 최소한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우리가 시험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용 약제가 같거나 더 우월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윤리적인 기반 하에는 또 연구자와 이 연구 계획서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들을 갖추고 있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자격을 갱신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기관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영어로는 약칭으로 IRB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윤리적인 측면에서 환자분들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 다 통과하고 또 임상시험 교육이나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임상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임상시험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또 어떠한 예상되는 결과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분 본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진행을 하고요. 임상시험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해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환자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분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임상시험의 설계라든지 임상시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참여를 결정하신다고 하면 장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사실 새로운 치료 옵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임상시험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성공 확률이 높은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미래에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이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새로운 표준치료로 정립되어 있는 치료를 받게 될 텐데 내가 그거를 미리 환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임상시험을 통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 참여를 통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표준치료라고 불리는 요법들은 모두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 참여하신 환자분들의 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결과를 통해 미래 세대의 환자분들이 새로운 치료법들을 검증된 치료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점으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약을 시험하는 거거나 새로운 요법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항상 임상시험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인 효능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의 핵심 질문이자 주제인 임상시험에 왜 참여해야 하나요? 라는 거에 대한 일단 대답을 드리면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현재 항암 치료에 있어서 여러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최소한 표준치료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더 우월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받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덜어주시고 임상시험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양내과학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임상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제가 오늘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임상시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고 참여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이 다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결과를 공유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결과들을 현실에 이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학회에서 이것들을 발표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회들로 미국 임상종양학회라든지 유럽 종양내과학회,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종양내과학회에서 이러한 주요 임상시험들의 결과들을 뭐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연구자들과 의료진들 또는 이제 이 치료에 관심 있는 여러 분들께 공개적으로 공유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런 학회 발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가다듬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여서 학술 잡지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유명한 학술 잡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출판을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학회 발표나 학술 잡지에 출판된 내용들이 종양내과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을 받으면 결국 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이게 등재가 되게 되고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뭐 미국의 유명한 NCCN이라고 하는 암 치료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국내 여러 학회들에서 발간하는 암종별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이런 치료들이 어떤 것들이 근거 수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치료들이 더 우선적으로 선호되는지들이 여러 의사들에게 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시험 결과들이 결국 가이드라인까지 가게 되면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대한종양내과학회 9월에 추계 학술 대회를 하는데 여러 아까 말씀드린 미국 종양내과 학회라든지 유럽 종양내과 학회에 여러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국제 학술 대회를 하고 있어서 잠깐 홍보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이작 뉴튼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또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항암제에 대한 정보들은 모두 과거에 축적된 지식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 지식의 탑을 쌓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시험입니다. 이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종양내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참여가 사실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그런 점에서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주시는 많은 환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 싶고요. 또 임상시험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